안녕하십니까, 주현식입니다. 오늘은 각 나라별 상황을 좀 살펴보고요. 뒷부분에 또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각하죠. 아베 총리가 6월 사임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측근들조차 가망이 없다 이렇게 등 돌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 나라를 거쳐서 오는 소식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지만, 일단 대체적인 분위기는 지난 아베의 콘크리트 지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질병의 사태가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사실 그 앞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사학 스캔들도 있었고요. 벚꽃 스캔들도 있었고요.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재적으로 있다가 이번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져서 앞전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터져 나왔다, 폭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마스크 사태를 보면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런 마스크 사태 하나하나가 현상으로 나타난 거죠. 마스크가 왜 이렇게 작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하는 걸 봤는데, 합리적인 설명 중에 하나가, 일본의 모든 가정들에게 2장씩 주려면 분명히 공급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천의 공급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마스크를 작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지도층들, 의사결정자들이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민당 중진 의원이 얘기했어요. 총리를 빨리 바꿔가지고 이겨내자. 그만큼 지금 균열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일본의 현상임에 분명합니다. 미국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미국도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은 이번에 국정 지지율이 막 오르다가 지금 다시 내리막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비난, 위기 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악담에 악담을 지금 하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기분 나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16일 갤럽 조사가 했는데요. 국정 지지율이 43%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6%가 떨어졌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가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번의 위기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정적 응답이 54% 된다고 얘기하죠. 이게 왜 문제냐?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마음을 모으든지 행동을 모으든지 그런 응집력이 있는 모습들을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국가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어떻게 작동을 하냐 하면 촛불을 들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으쌰으쌰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단합된 모습들을 보여줬던 국가가 미국이었고, 미국이 그렇게 작동을 해왔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9.12 사태죠. 기억하시죠?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부시 대통령이 전 세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지지율이 90%까지 치솟았습니다. 어마무시한 거죠. 그럼 미국만 그러느냐? 아니죠.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작동이 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지나면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얘기하고요. 이탈리아조차도 지지율이, 주세페 총리가 72%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그것들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그 나라조차도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율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쪽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건 뭐냐 하면, 그럼 트럼프의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편 바이든 민주당이겠죠? 수혜를 입었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주당과,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면 11월에 있는 대선은 트럼프에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조사를 보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26%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신뢰, 지지도가 떨어지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신뢰가 높아져 가야 되는데 높아져 가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응답이 더 많습니다. 29%. 잘 모르겠다가 46%. 그러니까 이번에 사건을 보면서 너무 섣부르게 정말 트럼프가 위기다, 대선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시밭길이 놓여 있을 거예요. 가시밭길이 놓여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겠으나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가야 될 시간들이 많다. 대선은 11월 3일이니까요.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지나가야 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러 가지 반전에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상황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여론조사 통계를 통해서 지지도가 떨어졌으니까 트럼프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트럼프 층은 굳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국정 지지율, 그 운영에 대해서 46%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사건이 있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지지율이 제가 알기로는 40% 이쪽 저쪽이었습니다. 41%, 40%, 39%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46%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탄핵 때보다는 지지율이 올랐고 물론 49%에 비하면 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 콘크리트 지지층, 러스트벨트, 판벨트 이런 지지층들이 여전히 트럼프의 국정 운영에서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거죠. 지지하지 않는다고 51%. 무슨 얘기일까요?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는 거고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여전히 지지한다. 이런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 문제는 뭐냐? 트럼프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부시처럼, 마크롱처럼, 이탈리아처럼 지지도가 계속,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지도가 계속 상승해야 되는데 그 상승이 멈추고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이번 사건을 넘어오면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 써서 개 줬다고. 실제로 트럼프가 죽 써서 개를 줬죠. 누굴 줬을까요? 쿠오모입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최대의 승자는 바이든도 아니고요. 트럼프도 아니고요. 쿠오모입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쿠오모 주지사를 알고 계셨나요? 물론 이제 미국에 사시거나 미국 뉴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분은 사실 아니었죠. 우리가 쿠오모 주지사를 아는 것도 언제부터 알게 됐냐면 형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했냐 안 했냐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쿠오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게 지금까지 쭉 달려오면서 여러 가지 의사선택을 잘하고 의사결정을 잘하면서 전반적으로 그에 대한 호감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살펴보니까 미국민의 46%가 지지를 한다,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승자는 누구도 아니고 쿠오모입니다. 이슈 선점했죠. 언론 장악했죠. 이거 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이슈를 선점하고 언론을 장악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최대의 수혜자, 이득을 본 사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아마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항마가 될 수 있는 분이라면 미셸 오바마나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가 아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는 다른 이슈로 이제 원래 그분이 잘하셨던 이슈를 선점하거나 언론을 장악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작동이 분명히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쿠오모 주지사가 이겼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얘기는 희한하게 이번엔 독일서부터 날라왔습니다. 독일의 일간지죠. 빌트가 17일자 편지를 공개하면서 중국의 속을 긁어놨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빌트라는 잡지는 판매 뷰수가 한 140만 부 되고요. 압도적인 1위랍니다. 디지털 유료 구독자도 40만 명 정도가 되니까 작지 않죠. 근데 이 잡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트럼프에게 편지를 띄우는 형식으로 얘기했는데요.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중국 최대 수출 히트 상품은 질병이다.
이렇게 꼬집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우리 중국의 형님이 정치적 멸망을 당할 수 있다.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속내죠. 빌트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뻔한 답부터 얘기하면 뭐 유튜브 용어로 얘기하면 어그로라고 얘기하나요? 노이즈 마케팅. 이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자기 잡지를 뭐 많이 팔게 하려는, 근데 하필 왜 중국이냐는 거죠. 중국. 그게 중요한 겁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뭐 할 주제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 많은 이슈 중에 중국을 선택했다는 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독일에서 유럽사에서 먹힌다는 겁니다. 먹히니까 하죠. 먹히지 않는다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가 아니라면 굳이 중국 얘기를 꺼낼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럽사에서 먹힌다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반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국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이라는 전체 EU 국가들도 많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프리카 쪽에서도 뭐 케냐 뭐 이런 쪽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냐? 그건 이제 앞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M&A, 그러니까 헐값에 자산을 인수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중국은 그렇게 커왔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외국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중국 기업이 성장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럽이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겠다. 약탈적 인수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EU도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약탈적 인수 저지할 것이다. 그래서 EU의 장관들이, 회원국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유럽의 전략적 기업을 약탈적 인수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을 천명을 했습니다. 과거와 완벽하게 달라진 부분이죠. 세상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변하는 것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요. 한번 당했다라는 거죠. 한번 당했으니까 다음에는 당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EU 국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겠죠. 그럼 EU만 압박을 하느냐? 사실은 뭐 아프리카는 압박을 해봐야 사실 그렇게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압박을 하는 것은 큰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트럼프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이번 사태가 확산된 것들과 관해서 고의가 있으면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 부분 이런 문제가 중국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이번 게임에서 완벽한 승자는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쿠오모라고요. 그분이 지금 완벽한 승리를 얻으셨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대로 내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죠.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죠. 이슈 선점하는 거죠. 언론을 자극하는 거죠. 그 실패했던 부분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원래 잘하는 거, 원래 잘하는 것들에 대한 작동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얘기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는 제가 여러분 반복드렸지만 언젠가 쓸 수 있는 히든카드, 뭐 이번 책임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 분명히 대선의 과정 가운데 바이든이 됐든 누가 됐든지 이거 물고 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법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됐고, 성적 스캔들이나 도덕적 스캔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바이든도 똑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결국에는 질병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텐데, 그런 공격이 있을 때마다 뭐 잘못했다 할 수도 없고, 뭐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석이겠죠. 그 잘못 없다고 얘기할 때 말할 수 있는 루트, 결국 중국 때문이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분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잘못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리 이제 밑밥을 깐다? 뭐 이렇게 보통 은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고, 이슈 선점을 실패한 걸 다시 자기에게로 끌어오고자 하는 노력들, 그러니까 이슈몰이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선상에서 본다면 이번에 트럼프가 괌에서 B-52기 또 B-1B를 철수시킨 것도 한 맥락적으로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B-1B 랜서 같은 경우에는 괌에서 한반도까지 이동하는데 2시간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북한이 지금 무서워하는 게 지금 두 기종이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괌까지 여행 가는데 4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 2시간 만에 지금 온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는 겁니다. 또 B-52 같은 경우에는 핵을 탑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북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렵죠. 그게 뭐 방위비 측면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북한과의 어떤 모종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지금 데이터로 드러난 게 없으니까 알 수 없으나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이슈 선점을 다시 하고자 하는 의혹들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북한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편지 왔다고 하니까 속내가 보이잖아요. 멋진 편지였다, 나이스 노트였다, 뭐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성명을 냈죠. 우리 사실무근이다. 우리는 사실무근한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미국 지도부의 기도를 집중 분석해 볼 계획이다.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이슈를 자기에게 집중시키고자 하는 트럼프의 전략.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이슈 선점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먼 미래에 전략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어떤 방어막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중국을 역시나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우리 중국 형님이 정치 구단이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주석 자리는 몇 가지 그룹들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 집권을 하신 분입니다. 모든 정적을 물리치고 이 정도의 실력이면 정치 구단이 아니라 정치 백단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정치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분이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2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부 결속하는 거. 내부 결속은 이미 2월 달부터 쭉 진행되어 왔었죠. 내부를 결속하고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취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적 제거입니다. 외부에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적 판단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안 물갈이가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타겟이 된 게 준리쥐라는 공안부 차관, 이분을 위반 혐의로, 법규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한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치범 단속, 홍콩 문제 등을 전담하는 국내 안전보위국의 최고 권력자, 그런 일들을 했던 분을 지금 제거하려는 모습들, 정적을 제거하는 거겠죠. 내버려 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지난 몇 년 전처럼. 그러면서 지금 내부 결속도 하고 정적도 제거하고 외부의 압박, 공격들도 이겨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위기가 더 가속화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제적 위기 가운데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 집단이 흔들리게 되면 잘 아시죠? 위기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도 위기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치적인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가느냐도 굉장히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뭐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치 구단인 중국의 형님이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몇몇 나라들,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나라들의 문제점들이 지금 있다는 게 보여지죠. 넘어야 될 산들이 뭐 상당히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정감이 없어 보여요. 심각한 겁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적인 어떤 역량들의 해결 과제가 남아있고 그것들이 불분명해 보이니까 시장도 불안한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오늘 볼 주제인데, 연준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파산의 징후들이 지금 보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불안한 거죠. 정치적인 의사결정도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실물 경제의 문제들도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니까 상당히 지금 알쏭달쏭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우선 이제 미국의 360조 되는 중소기업 추가 지원 예산 합의가 지금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앞전에 이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들이 있었죠. 그게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가 지원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합의를 못 했거든요. 근데 재무장관도 그렇고 뭐 펠로시 하원 의원도 그렇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타결이 되지 않을까요?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이번 주 사이에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미국에서 연준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데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안 끝난 것처럼 보여지느냐 말이에요. 또 이렇게 360조 원이나 되는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미국이 돈 얼마나 썼는지. 미국이 13조 사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사채 기업 어음을 매입했습니다. 페드가 3월 3일 날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 4월 13일까지 하면 한 40여일 되는데, 그때까지 쓴 돈이 2조 12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87조입니다. 어마무시한 돈이죠. 왜 이 정도의 돈을 썼느냐? 미국의 GDP 손실액이 3조 7천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587조를 쓴다는 얘기인데,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 근데 인프라 투자까지 합치면 거의 이제 5천조 정도 됩니다. 5천조.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돈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 봤더니, 이게 이제 연준이 지금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지난 주말에 6조 3,67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한 주간에 2,840억 달러가 증가한 거죠. 3월 초 대비 한 달 반 만에 2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가 이렇게 증가한 거죠. 요때가 2008년이니까요. 2008년과 모습이 거의 유사하죠. 2008년도 때는 1밀리언 달러에서 2밀리언 달러까지 올랐으니까 2배 오른 거죠. 이번에도 역시 4밀리언 달러 정도까지 빠졌다가 6밀리언 달러까지 올랐으니까 2008년도만큼의 배율로 보면, 그 정도 배율은 아니지만 지금 2008년도부터 계산해보면 지금 거의 6배 정도가 늘어난 꼴이니까 결코 지금 연준의 자산 규모가 적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을 뿌렸다라는 거죠. 이만큼 정도 돈을 뿌렸고 한 달 반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만에 2,500조를 쓴 거니까 지금 2008년도 이상으로 쓴 거잖아요. 어마무시한 돈이 시장에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V자 반등을 했죠. 이게 바로 1차 상승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수익률 펄어보면 18.5배, 최대가 19배였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거의 근접한 수치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 심리가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 질병 해소에 대한 기대들이 주가에 다 반영된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가냐,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냐, 다시 떨어지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현재 상황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다들 불안한 거예요. 뭔가 하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올라가려면 올라갈 만한 기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기대 요소보다는 이렇게 내려갈 만한 기대 요소가 훨씬 더 큰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래서 지금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폐업 파산인데, 미국 내 1년 내에 파산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 백화점으로 나왔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백화점이 1년 내에 파산할 가능성이 42.1%로 가장 높았답니다. 다른 업종은 어떻게 되느냐? 백화점뿐만 아니라 호텔, 크루즈, 타이어 및 고무, 여가시설, 카지노, 게이밍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파산 가능성이 높고, 그나마 좀 안전지대가 청량음료, 가정용품, 술이죠. 그리고 슈퍼마켓, 이런 업종들이 파산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크로거나 크랩타인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 정도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불안감들,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실물 경제가 위기 가능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거죠. 돈을 그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실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상황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보시죠. 미국의 113년 된 백화점 니마 마커스가 파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요? 앞서 얘기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들은 분명히 될 건데, 그런 기업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그런 중소기업들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분들도 니마 마커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랑 그렇게 직접적으로 크게 피부로 와닿는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다르겠죠. 피부로 확 와닿는 기업들이겠죠. 잘 알려진 기업. 지금 이미 44개 점포를 문을 닫았고요. 직원 14,000명이 무급휴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빚이 얼마냐? 이번 달에 갚아야 될 빚이 1,400억이랍니다. 이번 달만. 대출금이 5조 8,500억입니다. 지금 이 기업이 파산 신청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작은 기업이 파산 신청하는 거하고, 일단 소비자의 눈높이 위해서도 알만한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이고, 그 규모도 상당히 굉장히 큰 기업이고,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체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파산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니만 바커스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JC페인이라고 이자만 1,200만 달러입니다. 30일 안에 시간을 줬어요.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거나 파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1,2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150억입니다. 이자만. 백화점 하나 그러죠? JC페인이도 그러죠? 거기다가 구글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채용을 안 한답니다. 채용을 늦추고 데이터 센터 투자도 재검토하는 상황에 있다. 미국의 전자제품 유통회사 베스트바이,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정도 될까요? 그 기업이 5만 1,000명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혼다, 미국 내 공장이 있죠. 2주 동안 수천 명이 지금 무급휴직을 하는 거고요. 저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옥시덴탈, 요 기업도 상당히 지금 큰 위기죠. 등급이 거의 정크본드 가까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워런 버핏이 돈을 빌려줬어요. 정확하게 버크셔가 빌려준 거죠. 그게 2억 달러입니다. 이거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으니까 현금 대신에 주식으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들도 지금 휘청휘청하니까 월가나 미국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태가 지금 가볍지 않은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제 바꿔 얘기하면 구글, 삼성이 채용하지 않는다,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 정도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아니면 하이마트, 이런 수많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들, 또 우리나라에 자동차 회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2주 동안 무급휴직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느끼는 공포하고 그들이 느끼는 공포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거잖아요. 우리 시장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여기서 더 가려면 미국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완벽하게 방향을 잡고 가줘야 우리 시장도 같이 가줄 텐데, 어차피 커플링 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가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디커플링 될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의 동력을 받으려면 2,000 넘고 2,500을 가려면 꿈 같은 얘기지만, 미국 다우존스 시장에 대한 동력이 없으면 가지 못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사실은 똑같죠. 미국 시장이 움츠리면 다 움츠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미국 시장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실물 경제 안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기업들, 대형 기업들에 대한 위기의식들이 커지니까 불안한 거죠. 그 불안 요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타이틀에도 썼지만, 버핏의 단짝 멍거, 이분은 버크셔의 부회장님이십니다. 오랜 동안 제가 알기로 한 40년 정도 그 버핏과 단짝을 이뤄서 투자를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한 번도 없었던 최악의 태풍을 지나는 배의 선장과 같은 상황이다.
우리는 이 태풍을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며 아주 많은 유동성을 갖고 나오고자 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산을 현금화한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한 쪽에 있을 거다. 안전한 쪽이 어딘데요? 현금이잖아요. 현금을 들고 있을 것이다. 무리수를 던지면서 투자하지 않을 거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왜요?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름을 대면 알만한 대형 회사들, 대형 기업들의 위기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잘못하면 파산 가능성이 있고 도미노처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기본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인 얘기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모르겠다는 거죠. 분명히 V자 반등했는데 그 V자 반등은 2,500조가 쏟아져 나왔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질병이 끝날 거라는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V자 반등, 작은 폭의 V자 반등이죠. 완벽한 V자는 아니죠. 그렇게 가고 있으나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10월을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일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리세션은 있을 거고요.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는 문제고 미국의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가능성 그리고 2분기도 최악의 하강폭을 보일 가능성도 지배적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시장도 불안해하는 거죠. 과연 이게 괜찮을까? 이런 의심들. 분명히 신호로 보면 연준도 무제한 매입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말을 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도 대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분명히 시조가 있는데 멍거 부회장의 얘기처럼 말을 하면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은 아직 태풍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인 것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이제 우리 팀들은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분할해서 매수해서 들어갔을 거고 충분히 지금 수익을 내셨겠죠. 그리고 10월에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고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니까요. 좋은 의사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쁜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니까 끝나기 앞서서 언제나 이제 좋은 뉴스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셧다운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조짐들이 보이죠. 20일부터 텍사스, 모먼트, 그리고 알래스카 이 세 곳에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어요.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20일 날 주공원, 22일 날 병원, 24일 식당 배달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되어지면서 마스크를 쓰면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의 어떤 경제적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5월달 말 늦어도 6월달이 되면 미국은 이제 셧다운이 해제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작동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순차적으로 셧다운들이 해제되어지면서 경제 활동들이 활성화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좋은 뉴스가 있어요. 일단 삼성이 중국의 반도체 인력을 급파한다. 대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결실을 거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측면도 인정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바닥 또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이해 타산이 맞으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해제되어지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잖아요. 경제활동이 막 시작했으니까 만회를 해야죠. 1분기에 역대급 마이너스 6.8%까지 GDP가 떨어졌으니까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돈이 되는 산업, 그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한 거겠죠. 그게 뭘까요? 반도체. 반도체가 빨리 돌아야 중국 경제도 좋겠죠. 수출이 이어지면서. 거기다가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좋은 기술들을 계속해서 스탑시킬 수는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삼성의 반도체 인력들이 필요한 거고 삼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도 빨리 돌려야 영업이익을 내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뭐 마다할 게 없는 거고요. 더 다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출이 29%가 떨어졌고 인텔을 뛰어넘는 1등을 했었는데 2년 만에 내줬으니까 빨리 시작해야죠. 빨리 시작해서 옛날의 영광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도 빨리 정상화되는 길을 좀 더 큰 차원에서 한국의 상황도 어쨌든 정상화되어져야 되고 실물 경기가 돌아가야 되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한국 정부, 삼성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좋은 뉴스예요.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니까요. 이제 반도체가 돌아가게 되면 뭐 스마트폰, 서버 뭐 이런 부분들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 자동차까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겠죠.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상화가 되겠죠. 5월, 6월, 7월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지면 원유 수급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겠죠. 교보증권은 뭐 5에서 6월 이렇게 봤는데 아무래도 정상 작동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간에 뭐 오펙 플러스 오펙이 원유 감산에 대한 합의도 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 상황들이 이제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5월, 6월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5월부터는 새로운 모멘텀, 시그널들이 원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다면 뭐 좋은 뉴스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 사이에 이제 앞에서 보셨던 뉴스 기억하시죠? 미국의 굵직한 기업들, 중소기업이 아니라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굵직한 회사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백화점, 구글, 베스트바이, 그리고 아직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기업들, 대형 기업들이 지금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폭탄으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나 5월, 6월, 7월 넘어가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되어지느냐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